안녕하십니까. 충정스쿨의 양보석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금 이야기라는 주제로 1시간가량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 1시간 잘 들어보시면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왜 미리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18년 전쯤에 처음으로 강의할 때 PPT에 담았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뭔가 좀 약간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일반석 자리에 노인분들이 잔뜩 앉아 계시고 경로석 자리에 아이들이 조금 앉아 있죠. 이게 벌써 한 20년 전쯤에 공익 광고 사진으로 지하철에 걸렸던 사진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이런 사진을 찍었지? 지하철에 걸린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었죠. 실제로 이제 20년이 다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강북이든 강남이든 낮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 통계조사에 의해서 이미 20년 뒤를 예측해 봤는데 노인분들은 급증하고 아이들은 급감하는 이런 시대를 예측했다는 얘기죠. 가끔씩 제가 문득문득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어떻게 20년 전쯤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년간 우리 사회가 달라진 게 전혀 없을까? 제가 저출생 고령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가끔씩 신입사원들 이런 분들께 강의를 나가거든요. 기업체 강의를 나가면 이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죠. 모르는 사람하고 한평생 같이 살아가면서 새로운 아이를 낳아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사실상 엄청난 모험인데 이 모험을 즐길 좀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개 이제 신입사원분들이 선생님 요즘 누가 결혼합니까? 저희 비혼이에요. 선생님 요즘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저는 강아지 키울 거예요. 고양이 키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처음엔 저도 좀 놀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TV를 좀 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가더라고요. TV를 딱 틀었더니 나 혼자 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너무 즐거운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또 채널을 돌렸더니 결혼이 지옥같이 묘사되는 경우도 나오고요. 그건 또 아이가 금쪽이다 표현하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로 넘어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사진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공익광고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자, 사진 보시면 제가 공익광고 사진을 누가 찍으시는지 정말 잘 찍으시는 것 같은데 아주 적나라한 사진이죠. 아이가 동물원에서 펭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조그맣게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멸종 위기종 펭귄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정말 놀란 게 사실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100년 이내에 우리 한국인이 멸종을 당할 위기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실제로 3세대 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 윗세대 분들은요, 집집마다 5남매, 6남매, 7남매셨어요. 저희 이모, 이모부, 고모, 고모부 이런 분들은요 거의 다 이제 6남매 시대였습니다. 그게 당연했던 시대였는데 저희 때로 내려가면서 2명대로 뚝 떨어졌죠. 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1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0명대인 지 오래됐거든요. 아이를 낳지 않는 문화가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유럽 사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일찍부터 저출생 고령화에 빠지면서 노인분들은 급증하고 아이들은 점점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전쯤엔 대개 이제 프랑스나 이런 유럽 사회에서 시위 장면이 많이 연출됐는데요. TV를 보다 보면 어떻게 저런 아이들이 나와서 TV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봤더니 대개의 경우 아이들, 고등학생 정도, 대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유럽 사회에서 시위를 아주 강경하게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시위를 했느냐? 내가 앞으로 낼 세금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될 세금을 노인 부양을 위해서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증폭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우리나라도 저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세대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유럽 사회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TV 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요, 시위 장면이 아이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대개의 경우 난민분들, 그죠? 뭐 아프리카 난민들, 이슬람 난민들 이런 분들이 시위를 아주 강경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시위를 열심히 할까 봤더니 본인들을 위한 복지를 늘리라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우리도 이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없다 보니까 차라리 외부에서 조달하는 형태로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 유럽 사회처럼 또 문제가 번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인구 구조를 볼 때 제가 봤을 때는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았다가는 오히려 낭패 볼 수 있다. 왜? 나의 노후를 부양해야 될 아이들, 젊은 세대가 갈수록 급감하기 때문에. 그죠?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조만간 북한군이 그냥 한국에 걸어서 입성하겠는데?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섬뜩했어요. 그래 정말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북한과 남한 간의 이런 휴전 관계도 대단히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정부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자꾸만 3층 보장 체계를 강조하고 있죠. 국가가 1차로 국민연금 통해서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할 게 분명해 보이니까 퇴직연금 가지고 한마디로 기업도 함께 부담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것조차도 부담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인도 함께 부담하십시다. 개인연금을 강조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의 현재를 좀 직시해 볼 때 다음 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평균 수명 차이를 볼 때 과거에 비해서 빠르게 늘고 있는 추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97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에 기대 수명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자, 보시면 1970년만 하더라도 남자는 58.7세, 여자는 65.8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갑잔치를 근사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60만 되더라도 장수했다, 축하한다 하면서 너도 나도 잔치를 벌였던 시대였죠. 근데 평균 수명이 빠르게 들면서 이제는 이제 태어나는 태아, 출생아들은요 80.8세, 남자는 80.8세, 여자는 86.6세를 기록하게 됐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평균 수명의 추이를 볼 때 매 10년에 3년, 4년씩 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조만간 100세 시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100세 시대가 요즘에 강조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기대 수명의 남녀 차이를 보면요 5.8년이에요. OECD 평균보다 남자가 2.3년, 여자가 2.9년 더 깁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볼 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훨씬 노후에 대한 준비가 확실하게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 구조상 남성 위주의 연금, 남성 위주의 노후 준비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여성 위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 혹은 또 적정 생활비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 통계청에서 또 자료를 조사해 봤어요. 조사 결과 대부분의 분들이 최소 생활비로 대략 240만 원 정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240만 원. 그리고 적정 생활비로 대략 336만 원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께서 최소한 300만 원 정도는 들고 생활해야지 노후의 생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2024년 자료 조사거든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생활비는 한 260만 원 정도, 적정 생활비는 대략 한 35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늘고 있는 추세죠.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가 됐을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료를 좀 본다면 우리가 노후에 국민연금을 제일 먼저 볼 텐데 국민연금부터 한번 현실을 따져볼게요. 자, 지금 표를 보시면요. 국민연금 총 가입 기간 중 내가 한마디로 평균적으로 받았던 월급액을 소득월액 평균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득월액 평균액이 100만 원일 때, 200만 원일 때, 300만 원일 때, 400만 원일 때, 500만 원일 때, 상한 금액인 637만 원일 때 이때를 하나하나 10년, 20년, 30년, 40년 납부 기간 동안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통 평균 월액이 100만 원일 때는 9만 원 정도 납부하시거든요. 9만 원씩 10년 납부했다. 대략 20만 원. 20년 납부했다. 대략 41만 원 정도. 그죠? 30년 납부했다. 대략 61만 원 정도. 40년 납부했다. 대략 81만 원 정도. 언뜻 딱 보시면 이거 9만 원 납부했는데 무려 40년 납부하면 한 9배 정도를 받는 거네. 맞습니다. 적게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받는 구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좀 높게 내시는 분들, 우리는 637만 원 이상 번다 하더라도 무조건 57만 3천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큼이 내시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내실 때 얼마씩 받느냐? 10년일 때는 47만 원 정도, 20년일 때는 94만 원 정도, 30년일 때는 142만 원 정도, 그리고 40년일 때는 189만 원 정도. 그러면 언뜻 보더라도 잠깐만, 적게 내는 분들은 좀 높게 받는 것 같은데 많이 내는 분들은 약간 적게 받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 제도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많이 받는 분들로부터 소득을 받아가지고 적게 내시는 분들께 소득을 나눠주는, 분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볼 때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구나. 연금 수령을 늘리려면 간으로도 길게 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취업을 이제 하고서 나중에 은퇴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작은 소액 혹은 또 작은 아르바이트 혹은 또 작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만 있다면, 오래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길게 낼 수만 있다면 간으로도 길게 유지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은퇴하셨던 앞서 은퇴할 분들, 이분들의 설문을 좀 받아봤어요. 은퇴 준비해서 후회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압도적으로 1순위가 바로 노후 자금을 더 많이 저축할 걸. 한마디로 내가 지난 30년간 일을 하는 기간 동안 이왕이면 노후 자금을 좀 미리미리 저축할 걸, 이게 상당히 많이 후회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 순위로 연금 저축, 퇴직연금 잘 준비해 둘 걸.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저축해 둘 걸 아쉬워했다는 얘기죠. 창업, 재취업 준비 일찍부터 좀 해둘 걸. 여러분, 창업이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업을 쉽게 생각했다가 소위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혹은 또 가맹본부에 가서 창업을 시작했다가 3년이나 5년 사이에 폐업까지 해버린다면 인생에서 아주 큰 마이너스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미리미리 좀 준비해 둘 걸. 내가 기술이 아니라 평생 직장에서만 생활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했다가 창업이 좀 어렵더라,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역시 재취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좀 중도 인출하지 말 걸. 대개의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서건 전세 자금을 위해서건 이런 것들을 중도 인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큰 후회를 불러일으키더라. 그리고 안정형 상품만 하지 말고 투자를 좀 할 걸. 요즘에 주식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런 후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금리에만 혹은 또 공시이율에만 이런 식으로 확정형 상품만 고집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최근에는 좀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걸, 이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급 들어올 때 대출 좀 다 갚고 나갈 걸.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월급 들어와도 상당히 빠듯하다 보니까 대출 갚기에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갚았다면 노후에 큰 부담이 안 될 텐데, 다 갚지 못하고 은퇴하는 바람에 지금도 대출 갚게 됐다, 상당히 후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비에 너무 많이 쓰지 말 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교육비를 아주 크게 거의 올인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많이 배우게끔 해주려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다만 그렇게 교육비를 열심히 쓰시다 보면 자칫 내가 써야 될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가지고 적정 수준만큼만 교육비에 지출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보다 앞서 은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설문을 통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을 좀 미리 예비해 놔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요,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작게 시작해도 시간이 아주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하게 되는 게 대개 이제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적게 내더라도 크게 소득을 보장하겠다 약속을 했었는데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건 지킬 수 없는 약속인가 보다 해서 소득 금액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70%, 지금은 40% 단계적으로 낮춰왔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 나중에 먹고 살 수 있겠는데 판단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 국민연금 가지고는 택도 없겠구나. 어떡하지? 그래서 평균 수급액, 지금까지 대략 한 20년 이상 가입자가 얼마씩 내고 계셨는지 한번 따져본 거예요. 따져봤더니 의외로 20년 이상 가입자들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요, 정확히 112만 원입니다. 112만 원. 112만 원이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최소 생활비로 적어도 한 240만 원 원하고 계시고 적정 생활비로 한 340만 원 정도를 원하고 있는데 야, 이거 112만 원 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 물론 112만 원보다 더 받는 분들도 계시고 더 적게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동시에 또 부부가 함께 받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급을 따져볼 때 야,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기업도 함께 부담하십시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줬었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준다는 얘기는 내 연봉의 12분의 1만큼씩을 따로따로 쟁여놨다가 퇴사할 때 그 쌓여진 퇴직금을 한꺼번에 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은행 다녔다, 학원 다녔다 이런 분들 퇴직금 받은 거 보면 꽤 컸습니다. 억대로 상당히 컸었죠. 근데 이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고 나서 잠깐만, 이 큰 돈 어떻게 활용하지? 그래, 이참에 창업해야 되겠다. 이 큰 돈 어떻게 활용하지? 그래, 내 집 마련해야 되겠다. 전세자금 올려줘야 되는데 전세자금 올려줄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 유학 보내지, 창업하지, 또 내 집 마련하지 이런 식으로 쉽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는데? 노후에 쓰라고 퇴직금이 중요한데 자꾸만 일시금으로 줬더니 쉽게 써버려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연금으로 쪼개주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됐죠. 퇴직연금. 2005년도부터 퇴직연금이 도입됐어요. 이제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20년, 30년간 쪼개받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대략 한 112만 원인데 그럼 퇴직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들이 얼마씩 받고 있을까? 따져보니까 대략 한 6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60만 원.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 받고 퇴직연금 받는다면 대개의 경우라면 한 대략 한 170만 원 정도? 이거 택도 없겠구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정부가 안 되겠어. 이거 좀 개인연금을 좀 권유하자. 개인연금 보장을 강조하자. 그래서 3층 보장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상 여러분들께서 개인연금의 중요성을 판단해서 그래,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면 미리미리 개인연금을 좀 가입해야 되겠구나. 그럼 개인연금을 가입하려면 어딜 가야 되지? 은행 가야 될까? 증권사 가야 될까? 보험사 가야 될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막상 가입하려 했더니 창구에 갔더니 너무 또 상품이 많은 겁니다. 이거 뭘 가입해야 되는 거야? 내게 적절한 건 어떤 걸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지 마시라고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일단 국민연금 받을 때 주의할 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으실 때 우리가 제때 정시에 제대로 받는 국민연금의 정석은요. 노령연금이에요.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앞으로 한 63세나 65세쯤에 본인의 나이대, 출생 연도에 따라서 정확히 나올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는 구조죠. 근데 노령연금은 어차피 나오는 연금 내가 받으면 그만인데 이거를 앞당겨 받거나 혹은 연기해서 뒤로 미루거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앞당겨 받으면 조기 노령연금, 뒤로 미루게 되면 연기연금입니다. 연기연금. 자, 그러면 앞당겨 받으면 뭐가 좋고 뒤로 미루게 되면 뭐가 좋을까? 당겨 받는 순간 내가 먼저 받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원래 받아야 될 금액보다 훨씬 감액돼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나오면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감액되는데 얼마가 감액되느냐?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는데요. 매 1년마다 6%, 연 6%씩 감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을 당겨받았다 최대 30%가 줄어들게끔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줄어든 연금을 받으면서까지 당겨받을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좀 고민하셔야 되느냐? 50세 이후에 은퇴를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상치 않게
생각지 못하게 준비가 덜 돼서 은퇴가 먼저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진 소득이 많다면 상관없지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다른 연금소득이나 다른 배당소득이나 다른 이자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연금을 당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을 당겨 받으시되 다만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반면에 연금을 미뤄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바로 연기연금이죠. 이런 분들께서는요, 보통 내가 한 63세나 65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굳이 내가 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받을 필요가 있을까? 난 지금 연금이 필요가 없어. 소득이 꽤 많은 편이거든. 그런 분들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5년까지. 그래서 최대 5년까지 연기하게 되면 연기한 만큼 연금을 더 얹어서 주는 구조죠. 조기 노령연금과 반대되는 구조입니다. 연기했으니까 더 얹어서 주게 되는데 얼마를 더 얹어서 주게 되느냐? 매 1년마다 7.2%를 가산해 줍니다. 그러면 언뜻 드시는 생각은 어떨까요? 야, 금리가 보통 3%만 받아도 제대로 받는다는데 7.2%라고? 꽤 높구나.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매 7.2%씩 5년을 연기하게 되면 최대 36%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죠. 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이 36%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혹시라도 내가 노령연금을 받을지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지 연기연금을 받을지 내 상황에 맞춰서 받으셔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수명이 길면 길수록 좋다. 왜?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니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으니까 수명이 길수록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좀 장수 DNA가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좀 오래 사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만 받쳐준다면 연기연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노령연금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퇴직연금, 개인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적연금을 얘기할 땐 반드시 이 표를 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든 연금 상품을 제가 딱 4가지로 압축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설명만 잘 들으셔도 어떤 연금이 내게 적절할지 바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수많은 연금 상품들, 은행에 갔던, 증권사에 갔던, 보험사에 갔던 어떤 상품이 됐던 간에 이 4가지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4가지 범죄의 특징들, 장단점,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연금 저축이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연말 정산용, 세액 공제용, 세금 환급용 다 같은 말이에요. 연말 정산할 때마다 세금 돌려받는 그 연금 얘기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연말 정산할 때 인적 공제 받고 교육비 공제 받고 카드비 공제 받고 의료비 공제 받고 공제받을 거 다 공제 받고 나서 내 세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테크 세테크는 바로 연금 저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세금을 돌려받는 세테크 상품이니까. 그죠? 자, 두 번째로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를 2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연금 저축에서 저축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연말 정산용이고요. 저축자가 빠지면 무조건 연금 보험입니다. 2가지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받을 수 없어요.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혜택이 따로 있어요. 어떤 세금 혜택? 바로 비과세 혜택이죠. 비과세 혜택. 비과세는 뭡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세금을 떼지 않겠다. 세금이 0이란 얘기죠. 어떤 세금이냐? 바로 이자 소득세, 배당 소득세.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으로 보통은 100만 원 얻었다 그러면 15만 4천 원 정부가 떼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자로 1,000만 원 받았다. 154만 원 정부가 떼어가야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받았다. 1,540만 원 정부가 떼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안 떼겠다는 얘기죠. 안 떼게는 만큼 난 이득인데? 맞아요. 대개의 경우 비과세자가 붙으면 내게는 이득인 상품이 많죠. 하지만 이 상품은 단점도 있으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변액연금이 있죠. 대개의 경우 투자용 상품이다. 판단하시면 정확히 맞습니다. 투자용 상품. 앞서 말씀드린 연금저축, 연금보험은
금리형 상품이에요. 금리만큼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금리가 좀 낮은 것 같아. 이왕이면 장기 투자인데 내가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잘 불려낸다면 연금액이 늘어나고 내가 투자를 잘 못한다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한마디로 변동하는 연금, 변액연금이 있다는 얘기죠. 투자용 상품입니다. 투자용 상품. 마지막으로 즉시연금이 있습니다. 즉시연금. 즉시연금은 이거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변액연금을 내려 했더니 5년 납, 7년 납, 10년 납, 12년 납 아주 길게 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은퇴하게 생겼는데 나 내후년에 그만둘 생각이야. 근데 5년, 7년, 10년, 12년 이렇게 길게 낼 수 있을까? 난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어떡하지?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길게 낼 수 없을 때 즉시 목돈을 예금처럼 한꺼번에 내게 된다면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상품. 그게 바로 즉시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 가지 상품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 네 가지에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네 가지 상품 중에 거의 모든 금융사가 대개의 경우 첫 번째로 1순위로 추천한 상품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변액연금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이 변액연금 추천한 이유는 투자용 상품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장이 좋을 때 변액보험, 변액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의할 부분부터 말씀드려요. 주의할 부분. 아니 왜요? 요즘에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 가입하신 분들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셨을 텐데 이거 뭘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첫 번째,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 변액자가 들어가는 상품들은요. 대개의 경우 연금 상품을 통틀어서 수수료가 가장 높습니다. 아주 높은 편이에요. 수수료가 높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제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되게 불리하겠죠. 그죠?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내게 유리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요즘처럼 장이 좋을 때는 문제 안 됩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년 전,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변액보험 가입자입니다. 변액연금 가입자예요. 이거 가입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아직도 원금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 꽤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물론 수수료가 높아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본인께서 운용하셔야 되는데 운용을 하지 못하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상품은요 기본적으로 수수료만 높은 게 아니라 본인이 운용하게끔 만든 상품이에요.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이 안에 펀드가 수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해외 채권형 펀드, 펀드가 수십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펀드들을 경기 상황에 맞게끔 잘 갈아타주라고 만든 펀드죠. 예를 들면 경기가 침체하기 시작했대. 어떡하지? 빨리 채권형으로. 그죠? 경기가 살기 시작했대. 어떡하지? 그래 빨리 주식형으로. 우리나라는 어려운데 해외가 뜨고 있대. 어떻게 되지? 해외 주식형으로 이렇게 잘만 갈아타준다면 너무나 좋은 성격의 상품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볼 땐요. 이렇게 잘 갈아타라고 만든 상품인데 잘 갈아탈 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없습니다, 없어. 안타깝게도 제가 지난 18년간 수많은 강의자를 다니면서 혹시 변액보험, 변액연금 잘 갈아타고 계십니까? 여쭤봤을 때 잘 갈아탄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거의 안 계십니다.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대부분 다 방치 상태구나. 방치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내가 일하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 바쁘고 내가 취미생활하기 바쁜데 이런 상품을 가입해서 내가 직접 경기 상황에 맞게끔 이것 타고 저것 타고 갈아타고 하겠다?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분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잘 못 갈아타는 바람에 고객들한테 가끔씩 항의를 받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걸 내가 직접 갈아타겠다고?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은요. 투자를 오래 했던 분들, 투자에 좀 감이 있는 분들, 투자를 좀 잘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잘 갈아타는 바람에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맞이할 수 있다. 근데 대개의 경우라면, 일반 분들이라면 저는 변액보험이나 변액연금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주로 이제 금융사가 연금보험도 추천 많이 해요. 근데 연금보험 추천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연금보험은 딱 봐도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 비과세구나. 내가 받을 소득에 대해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4% 정부가 세금을 떼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 떼겠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좋은 건데요. 문제가 또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연금보험은요. 변액연금만큼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 가입자분들이 저한테 똑같은 토론을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선생님. 저도 이거 비과세라서 좋게 생각하고 가입했거든요.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원금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간혹 나오세요. 5년이나 7년만 지나도 원금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5년, 7년 사이에 원금이 안 되는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는 딱 봐도 수수료 문제구나. 수수료를 초기에 많이 떼가다 보니까 원금이 작아진 상태예요. 원금이 작아진 상태에서 아무리 복리로 굴린다 하더라도 이게 불어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이런 상품을 가입할 때는요. 적어도 최소한 10년은 바라보고 가입하셔야 된다. 10년도 바라보지 않고 중간에 내가 깰지도 모르는 금액을 해약할지도 모르는 금액을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에 턱 가입했다? 깨는 순간 눈물 날 수 있어요. 너무나 수수료가 높다 보니까 받을 금액이 작은 걸 보면서 내가 이걸 왜 가입했을까 후회할 수 있거든요.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잘 선택하셔야 된다는 문제죠. 그럼 어떤 분들이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인내심이 강한 분들, 안 깨실 수 있는 금액으로 가입하는 분들,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한 분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은요, 15년 정도 지나야지만이 크게 수익을 높인다거나 혹은 또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은행을 바라볼 때 보험사는요 10년에서 15년 이 이상 지나가면 복리 때문에 보험사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은행은요 10년 이내는 대개는 은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연금보험 변액연금은 그런 시간 리스크, 내가 얼마나 장기간 운용할 수 있을지 이 점을 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연금저축도 있죠. 연금저축은 뭘까? 연말정산용, 세액공제용, 세금 환급용, 한마디로 내가 미리 뗐던 세금을 돌려받는 상품이에요. 월급은 기본적으로 유리천장입니다.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세금을 다 떼어간 것을 연말정산할 때 저는 부모님 부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가 있어요. 저희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희 좀 공제 좀 해주세요. 또 의료비 공제, 카드비 공제, 교육비 공제,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연말정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연금저축을 가입한 분들께는 정부가 대놓고 세제택을 팍팍 드리는 그런 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럼 세제택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이렇게 주고 있죠. 자, 과거에 연금저축 가입자분들께 얼마씩 내고 계십니까? 여쭤보면 대부분 다 34만 원씩 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4만 원씩. 왜 30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도 아닐까? 그 이유는요. 34만 원씩 1년 12달 내게 되면 400만 원 정도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4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빼주기로 약속했구나 라는 걸 엿볼 수 있죠. 그럼 정부 세금을 왜 빼주느냐?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연금을 잘 가입하시면 저희가 세제택으로 세금을 팍팍 돌려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세금을 어떻게 돌려주느냐? 400만 원까지 냈어요. 연말정산이 다가왔어요. 서류를 딱 국세청에 보내는 순간 이렇게 판단하죠. 이 사람 우리가 얘기했던 정책을 잘 따르고 있었구나. 400만 원 곱하기 연봉이 5,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 이분들께는 16.5%를 곱해서 최대 66만 원을 돌려주자. 세금을 통장에 딱 꽂아주는 겁니다. 연봉이 5,500이 넘는 분들, 이분들께는 13.2%를 곱해서 최대 50만 8천 원을 돌려드려요. 통장에 딱 꽂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연봉이 5,500이 안 된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에 60만 원을 딱 꽂아 받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연금저축이라는 금융상품, 적금과 비슷한 상품을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몇 퍼센트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을까요? 맞습니다. 16.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둔 거죠. 누구로부터? 정부로부터. 그죠? 그것도 확정적으로. 일만 할 수 있다면 연말정산을 매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확정적으로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이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연금저축이 사실상 직장인분들 혹은 자영업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금저축은 단점이 없습니까? 아니죠. 단점도 있어요. 단점 뭐냐? 어떤 분들께서 이 연금저축을 가입했는데 중도에 이걸 깨게 됐다, 해약하게 됐다, 해지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선생님 분명히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 상품을 오랫동안 유지한 다음에 연금을 받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중도에 깨버린다면 우린 뭐하러 세금을 낭비한 겁니까? 선생님께서 그동안 받았던 혜택 모두 토해내고 나가주세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한마디로 세금을 다 걷어들인다는 얘기죠. 미리 줬던 혜택들, 세금 혜택을 다시 걷어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얼마 걷어들이느냐? 깨는 금액에 대해서 적립금액에 대해서 보통 16.5%를 떼가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받았던 거 모두 다 토해내고 나가라는 얘기죠.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깨지 않을 금액 혹은 안 깰 자신 있는 금액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혜택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권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사에서는 사실은 크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좀 낮은 구조거든요. 수수료가 낮다 보니까 사실은 연금 상품 중에 연금저축 상품이 그렇게 높게 가입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상품이 상당히 좀 저조하게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겠어.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야지. 그렇게 만든 제도 이름이 바로 IRP입니다. IRP 많이 들어보셨죠?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그래서 이 IRP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있는데 이 IRP는 제가 어렵게 얘기를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하고 상품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자, 연금저축은요 400만 원까지가 한도였어요. 근데 400만 원 한도 가지고는 부족하다, 안 되겠어, 한도를 늘려서라도 더 끌어와야 되겠어, 연금저축 가입을 장려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600만 원까지로 한도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IRP는 연금저축과 합친 한도로 총 한도가 900만 원까지예요. 900만 원까지. 자, 무슨 얘기냐? 연금저축은 한도를 600만 원까지 올렸고 IRP는 900만 원까지 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유념해서 가입해야 될까? 바로 이런 식이죠. 연금저축 한도를 600만 원까지 다 부었을 때 최대 99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붓게 된다면 최대 한도 900만 원까지 모두 한도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분은 148만 5천 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 금리 수익은 따로 또 받거든요. 금융사가 주는 수익은 따로 또 받고 이거는 정부가 주는 세제 혜택이다. 세제 혜택. 만약에 부부가 맞벌이 부부다. 혹은 자영업을 같이 하고 있다 한다면 두 분이 똑같이 1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가량을 세제 혜택으로 매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IRP, 연금저축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사실상 노후 준비는 거의 끝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즉시연금은 어떨까? 즉시연금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즉시연금은요, 이거 연금저축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고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나는 내년에 그만두게 생겼어. 내년에 은퇴하게 생겼어. 이런 분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즉시연금을 목돈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서 바로 한꺼번에 납부한 금액을 다음 달부터 즉시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상품, 바로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게 상당히 나을 수 있겠죠. 즉시연금의 장점은 연금저축만큼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은퇴 준비가 덜 됐는데 뭔가 예금으로는 부족하고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걸 좀 권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크게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용, 연금보험, 비과세용, 변액연금, 투자용 상품이다. 그리고 즉시연금, 일시납용 상품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 4가지의 장단점, 차이점만 잘 기억하셔도 내게 적절한 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노후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막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닐까 걱정이 된다 하시더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이거를 나중에 미뤘다가 정말 나중에 60대가 돼서 70대가 돼서 그때서야 개인연금 좀 준비해 둘 걸 아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꾸준히 준비하는 것.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매달 납입하는 이런 작은 것들이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 유지하는 것. 복리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후가 100세 시대를 바라볼 때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40년, 50년 바라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래 유지하는 것들을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0분간 제 강의를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